9월 4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음식점도 밤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죠. 보통 2.5단계 조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부가 조금 전 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과점은 새로 규제가 추가됐습니다.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맞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맞을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100명대 후반이었지만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번지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세한 속보는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도 공식 서명했는데요. 전공의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부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익단체에 굴복했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의힘 당직자와 만난 사람이 더 확인되면서 국회 셧다운이 오늘 밤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어제 재택근무를 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음성 판정을 받고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타격이 큰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 국민 30만 원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10만 원씩이라도 다 주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명입니다. 이틀째 가까스로 200명을 넘기지는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금 전 수도권에 시행 중인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마이삭의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또 다른 태풍 하이선이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도와 남해안을 거쳐서 밤 9시쯤에는 수도권과 가장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다들 이번 주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게 안전할 테니 일단 저는 늘어지게 늦잠을 좀 잔 다음에 헬스장 대신 홈트레이닝을 좀 하고요. 또 간만에 독서에도 매진해볼까 합니다. 또 거실 TV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넷플릭땡을 좀 깔아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 시간 보내기 좋은 이런 아이템을 놔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각자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방법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6일자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 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지금 고삐를 바짝 져요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불편 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정부는 성급한 방역을 완화할 땐 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98명, 어제에 이어서 정말 간신히 200명 아래를 유지했는데요.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 범위로 판단하는 두 자릿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데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지금이 피크입니다. 자, 그래서 방역당국은 먼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수도권의 경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소위 2.5단계 조치를 9월 13일 자정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수도권에서 가게를 방문할 때 QR코드를 찍는 것, 또 식당과 개인 카페, 술집의 경우 9시 이후엔 배달만 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고요. 요양병원 등의 면회도 당분간은 계속 금지입니다. 사실 매장에서 먹으면 더 편하고 좋기는 한데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한테 좋은 거니까 또 사이렌 오더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시기에 굳이 술을 마셔야 되나. 술은 마시다 보면은 점점 흥이 오르고 반응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싸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마스크 안 꼈다고 너 왜 마스크 안 꼈나 이렇게 되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유행이 시작된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내 확진자 비율은 최고 87.8%까지 치솟았다가 이번 주 70%대, 오늘은 64.6%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희생의 결과일 겁니다. 하루빨리 원상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영업장들뿐 아니라 교회와 종교시설, 김치공장, 또 소위 고수도 모임 등등등 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 중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지하 공간에서 수박 등의 음식을 나눠 먹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설명회는 다단계 관련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 다단계 판매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수를 집합하여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에 잠적함으로 감염 확산에 취약하고 감염 경로 파악이 곤란하며 소비자 피해도 심각하게 유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다음 주쯤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치료비와 접촉자 검사비, 자가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고요. 우선은 5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에 역학조사에 들어간 행정비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손실까지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인 전광우 씨 측은 코로나 재확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적반하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터진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온 이 교회와 교인들, 광화문 집회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덮으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선을 긋고 수사와 소송까지 이어지자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일부 보수단체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학생 60만 명 입국 제한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 이태원, 홍대,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치하여 수도권 2차 대유행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다시 직무유기를 하여 8월 1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수도권 코로나 제3차 대유행을 발생시켰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다시 광화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인터넷에서 슬슬 이런 포스터가 돌기 시작하더니 3건의 집회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경찰은 차례로 불허를 통보한다는 방침인데 이 보수단체들이 이 문제를 다시 법원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2주 더, 수도권 2.5단계 1주 더 연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한 거죠. 코로나 확산세를 더 확실히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막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2.5단계는 일주일 더 연장하는 거고요. 전국적인 2단계는 2주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인 거죠. 네, 일단 확산세가 억제되긴 했지만 좀 더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 박능우 장관은 지난달 15일 이후에 400명대까지 늘던 확진자 수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억제가 됐다라면서 이는 국민 여러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효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이 휴대폰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직전에 비해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20%를 넘고 또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 시스템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거리두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하면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 자정까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9월 13일 자정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일부 조치는 더욱 강화되는데요. 원래 2.5단계에서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업종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었는데, 그래서 스타벅 땡은 안 되고 파리바게뜨 땡은 네. 가서 먹을 수 그걸로 있느냐. 놀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효과가 생긴다 그런 있다,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이 프랜차이즈형 커피숍뿐만 아니라 제과제빵점, 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일반 커피숍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5단계 조치가 기존 조치가 적용이 되면서 새로 추가되는 그런 업종이 있는 거군요. 네, 더 강화가 되는 강화가 거죠. 된 네. 거군요. 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다음 주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경찰이 오늘 전광훈 씨를 제외한 교회 관계자 3명을 오늘 잇따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은 피의자 신분이고요. 2명은 피의자 신분이고요. 이 1명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틀 전 이 전광훈 씨 퇴원 당일에 사택을 비롯해서 이 교회 관계 시설 4곳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경찰은 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광훈 씨는 이르면 다음 주쯤 불러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고 반장, 그러면은 전광훈 씨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한 거예요? 일단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광훈 씨와 교회 측은 현재 이 교인 명단 일부를 누락 또는 은폐해서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앞서 이 교회 측이 900여 명의 교인 명부를 제출했는데 경찰이 지난달 교회 압수수색에서 얻은 이 컴퓨터에서 이 제출된 명부보다 더 많은 인적 정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사의 속도를 내는 건 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전 씨를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적극적인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반면 교회 측은 정부 방역은 사기극이고 책임을 M1 교회에 돌리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또 전 씨는 청와대가 자신을 목사가 아닌 전 씨라고 칭한 건 모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입장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전광훈 씨로 지칭하여 모욕을 준 것이나 그 직후에 저의 사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경찰차 10여 대가 총출동하는 것은 저 개인이 감당하면 그만인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자유민주화가 없이는 절대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금도 획책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진실로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자, 검찰도 오늘 이제 보석 취소와 관련된 결정을 빨리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런 속보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었죠. 네, 과연 그게 성립이 될지는 미지수인데 보수 성향의 단체입니다. 자유민주국민운동 그리고 정치방역고발연대 등이라는 단체인데요.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직권남용, 강요 등 6개 혐의로 고발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 본부장을 가짜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이 정치 방역의 앞잡이가 돼 국민을 코로나19 공포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열기 위해 3건의 집회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중에는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단체도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 중이고요. 경찰이 오늘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인데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법원에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다시 개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한편 진보 성향의 민주당도 이 개천절 날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집회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단 속보 하나를 좀 전해드리면 네. 제가 아까 발제 중에 이 대구의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서 맞아요. 7명이 확진됐다고 7명. 밝혔잖아요. 네. 근데 이 설명회에 총 25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지금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래요? 25명 중에 22명이 아, 거의 그래요? 다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상당히 밀접된 그런 환경이었던 모양이네요. 네, 지금 대구시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태풍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태풍 마이삭 피해 상황 고반장이 이제 설명을 했죠. 저도 이제 클로징 때 그 바위 덩어리 막 10여 개가 날라오 있는 그 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위력이 셌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이삭보다 지금 더 위력이 강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경로가 좀 나왔나요? 네, 일단 이 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전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위성에 포착된 이 하이선은 이 태풍의 눈이 상당히 크고 또렷이 보이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하이선은 지금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요, 현재 그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10km 부근 해상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 같은 경우에는요 450km라고 하고요. 또 현재 이동 속도는 17km 정도 되고요. 최대 풍속은 초속 53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인 지금 6일 오전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때 최대 풍속이 초속 55m,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80m인 초강력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요, 초속 80m는 시속 288km로 신칸센에서 얼굴을 내밀고 바람을 맞는 것과 같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은 태풍이 오키나와 일대를 통과한 뒤에 월요일인 7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고 7일 정오쯤 남해안에 상륙을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높은 확률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해안에 상륙할 때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이 400km나 될 것으로 보여서 한반도 전체가 위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태풍은 남해에서 북으로 관통하며 북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6일과 7일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불 듯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7일 오후 9시 무렵이고요. 9호 태풍 마이삭보다 훨씬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이렇게 매우 붉은색으로 30도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태풍이 발달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풍과의 거리가 멀고 일본을 통과하게 될 경우 지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강한 강도의 태풍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과 위험 기상 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이 시간에 아마 태풍 관련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몇 번 다뤘던 태풍 예방 수칙이 있잖아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갈까요? 네, 일단 방금 기상청이 설명한 대로 계속해서 태풍의 경로나 정보를 확인하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창틀과 창문 사이의 틈을 없애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외출을 할 때는요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지만 피치 못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 간판이나 하수도 맨홀 등은 피해서 걸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수도권의 2.5단계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됐잖아요. 이제 기본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마스크 잘 쓰고요. 거리두기 잘 지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참 마스크 얘기했는데 그 얘기 안 할 뻔했네. 또 까먹을 뻔했네. 잊어버릴 뻔했네요. 까먹는 건 좀 속된 얘기죠. 네, 그 BTS 얘기인데요. 하루에 또 BTS 얘기 한 번씩은 해야 되잖아요. 그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그 BTS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의 그 J-Hope이라고 있잖아요. 그 J-Hope를 언급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상기시킨 그런 동영상을 이제 첨부를 했는데 어쨌든 아미와 나머지 세계의 롤 모델이 돼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빌보드 차트 1위 아티스트를 우리가 다 따르자.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쓰자. 코 위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자. 화이팅. 이렇게 WHO 사무총장이 그 이름이 뭐더라? 거브러여수스인가 그렇죠? 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이제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본인의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좋은 얘기잖아요, 고반장. 예. 그죠? 예. 마스크 잘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합니다. 그렇죠? 둘 다 좋은 소식이죠. 그럼. 예. 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전국 2단계 2주, 수도권 2.5단계 1주 더 연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당직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회가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죠. 다만 밀접 접촉자였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33명은 오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장을 만났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별도로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늘 공식 일정을 제기했습니다. 국회는 추가 검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국회 문을 열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를 포함한 정치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흘 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찰나의 순간이었죠. 이낙연 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이렇게 주먹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이종배 의장은 물론이고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긴장감에 휩싸인 겁니다. 다행히도 이 의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낙연 대표 역시 음성 판정을 받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3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회가 완전하게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자,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27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았는데요. 자,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일 이후에 청사를 문을 열지 말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또 오늘로 예정이 됐던 일부 상임위 역시 연기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 지난해 결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습니다. 정기국회 일정 역시 차질이 예상되다 보니 이 결산 심사가 겉핥기 또는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당초 어제 열기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 회의 오는 6일로 미뤄졌습니다. 다만 실무당정 협의를 통해 이 밑그림은 그려졌는데요. 자, 우선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말이 많았던 지급 범위 선별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 하위 몇 %를 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매출 자료를 분석을 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문을 닫은 업종이 피해가 클 겁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음식점, PC방, 헬스장 등 거론이 되는데요. 지원 방법은 현금이 유력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당장 논의되진 않았지만 휴업 보상비 명목 등으로 100만 원 정도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여행사나 숙박시설 또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 대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삶을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통상 오전에 진행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후에 열렸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취임 후 3번째 최고위인데요. 통상 최고위 자리 배치는 이렇게 됩니다. 이 대표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원내대표 그리고 오른쪽에 전당대회에서 1위로 당선된 소위 수석 최고위원이 앉는데요. 자, 앞으로는 주요 분야 또 주요 이슈에 대해 발언을 하는 최고위원이 당대표 옆에 앉아서 이 발언을 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최고위원이 아닌 다른 최고위원이 이낙연 대표 옆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 발언을 하는 분야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저는 공수처장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등 사법 부문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지자체장이죠. 수원시장 염태영 최고위원은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중복 감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분명히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네, 지자체장이니까 지방 분권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자 출신이자 4선 중진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언론이나 외교, 안보 부문을 담당하기로 했고요. 자,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사회, 또 의료를,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양자 최고위원은요.
미증 이후의 위기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서 양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나 경제 부문을 맡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지명한 박홍배 최고위원은 노동계 출신인 만큼 고용노동 부문을, 그리고 파격 발탁에 관심을 끈 24살 이 대학생 박성민 최고위원은 여성, 청년 부분에 방점이 찍힐 걸로 보입니다. 자, 발언 시간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자,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첫 최고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낙연 대표는 3분 10초 동안 당 대표에 당선된 소감, 또 앞으로의 국회 운영 방향을 짧고 강하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이후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대표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 코로나 재확산, 방역 방해 행위, 또 돌봄 공백이나 의사파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발언을 내놨죠. 자, 이어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 사전에 준비한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메시지를 내놨는데 6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동지 여러분, 헌법 1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런 정치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2시 57분에 이낙연 당대표께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장과 지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종민 최고위원 발언이 끝나자 이런 당부를 한 건데요. 자, 그 다음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은 염태용 최고위원. 자, 이 같은 공지가 좀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최고위원 발언을 당대표, 원내대표 발언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양자 최고위원까지 발언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국회의장을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임박했고 이 대표가 사퇴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순간 네, 최고위원들이 다 발언을 했죠. 근데 또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서실장이 발언을 좀 서둘러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그러자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슬그머니 한번 쳐다보기도 했죠. 자, 이날 저녁 지도부 만찬이 있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요, 최고위원들에게 메시지 관리를 좀 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발언 시간도 좀 문제를 삼긴 했지만 단순히 길어서라기보다는 중언부언할 게 아니라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자, 그 이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고위원들은 발언 분야를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나누고요.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1차 접촉자 전원 음성 재택근무 오늘 밤까지 연장입니다. 네, 국회가 사실상 셧다운, 이제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고, 원래 이제 오늘 오전, 오늘 낮을 기해서 좀 풀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제 추가 접촉자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국회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다행히 어제 이제 1차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종배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죠. 네, 국민의힘에 따르면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보좌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종배 의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 환자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서 앞서 검사를 받았던 3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시름을 놓게 됐는데요. 다만 이 역학조사 결과 이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27명이 확인이 돼서 검사를 받았고요.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회는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 본관, 소통관, 의원회관 근무자는 오늘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고요. 추가 검사자들에 대한 결과가 나온 다음 내일 이후에 청사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오전쯤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일요일쯤부터는 이제 국회가 다시 이제 문을 열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일요일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물론 이제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는 아니지만 고위 당정청 협의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어제 열기로 했다가 이낙연 대표가 자택 대기에 들어가면서 6일로 미뤄졌는데요. 오늘 일요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열립니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나 방법에 대한 큰 방향은 어제 한정혜 당 정책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맞춤형 선별 집중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을 해서 현금성 지급에 지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하고는 좀 이제 지급 방식이 다를 거라는 좀 얘기인데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고 그에 따라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실시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겁니다. 노래방과 PC방, 또 카페, 음식점이 거론되는데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매출이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적시성, 그러니까 시기에 적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외에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차관은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원 시기는요. 정부는 일단 추석 전을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지원 범위를 확정을 하고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 일단 추경을 해야겠죠. 4차 추경 규모를 4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로 편성할 전망입니다. 당정이 이번 주말 구비당정청에서 몇 조 원이요? 4조 8조 아니에요? 8조 원에서 10조 원, 네, 8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로 좀 편성을 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당정이 고비당정청에서 이 추경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다음 주쯤에는 뭐 국회에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조하고 10조는 너무 이제 간격이 커서. 네, 4차 추경 8조에서 10조. 네. 그렇죠. 제가 잘 짚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죠. 저희도 이제 정치부에서 짚어봤지만은 사실 그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약간 이제 불편한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반장들이 얘기했던 대로 사실상 당정이 선별 지급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마지막 호소를 하면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번 더 내놨죠. 네, 이재명 지사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 논쟁은 하더라도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소신은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소셜미디어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지원 총액이 결정이 된 만큼 이 규모 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남는 예산은 당정이 협의한 대로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처음에는 한 3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이제 수정안을 냈군요. 10만 원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선별 지급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이 된다면요. 지금 국민의힘 쪽하고 크게 입장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추경안 심사가 이루어질 걸로 일단 보이고요. 다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이 4차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선별 지급 방침에 대해서 다른 주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겁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정당성이나 성패는 이론이나 논리의 완결성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결과에 결정이 된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 의원은 당내에서 이재명계 구심점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을 강조하는 이 지사의 의견에 동조를 한 겁니다. 자,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소개를 했죠. 물론 오후에는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 기자회견 그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싼 질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그었고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약간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선이나 서울시장 후보는 당 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 이후에 언론들도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 내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초선 의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요 가급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당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새 비전 또 당내라는 걸 해석해 보면 아무래도 초선 의원의 방점이 찍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도 최근 당내 인사들에게
초선 그룹에 새 인물이 많다, 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시장 후보니까 이 초선 의원 중에서도 서울 지역 초선 의원들에게 이 관심이 쏠리는데요.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았던 뭐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서 김웅, 유경준, 배현진, 태영 의원 등 이 5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9명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직공장 노동자 출신 싱글맘이라는 변호사 이력을 가진 김미애 의원이 있고 또 당 정강정책 개정을 이끌어온 박수영 의원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더 많은 국민께서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인 경선 룰은 아무래도 초선에게 좀 불리한 만큼 오디션처럼 100% 국민 여론조사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 반장 발제 들으니까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위원들 간의 메시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핵심만 전달하라는 이낙연 대표의 당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최 반장이. 맞아요? 네, 여야 사실 뭐 어느 당을 보던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들이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 좀 비슷한 이슈에 대한 발언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슈가 분산이 되고 발언을 또 길게 할 경우에는 중앙부원이 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좀 당부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표가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핵심을 짚지 못하고 주제를 좀 벗어난 발언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개 이슈를 각 이슈별로 두세 문장으로만 정말 핵심만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요즘처럼 코로나19나 경제 위기 등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좀 겹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두기에 동참하신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당 대표님 메시지하고 겹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다소 꺾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절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핵심만 짚어주는 건 좋아해요. 반장들이 아니라 후반장. 저도 이제 이낙연 대표처럼 이렇게 핵심 짚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반장들한테 그 말을 좀 줄이라는 얘기는 못 하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다 해버리셨네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요. 어제도 저희가 다뤄봤지만은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유가 특혜 의혹 관련해서요.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이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주장인데요. 김남국 의원은요. 국방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압은 아니고 자신의 연가를 쓴 거니까 문제 삼을 만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휴가 연장 여부를 두고 보좌관이 알아서 전화를 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적절해 보인다라고는 답을 했습니다. 자, 앞서 이 추미애 장관은 이 국회에 출석해서 보좌관이 무엇하러 전화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보통 보좌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보좌관이 했다 이렇게 특정이 돼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당시 추 장관의 보좌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현재 서울시의원으로 있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한 적은 없다. 본질은 전화가 아니라 검찰 개혁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너무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했고요. 당시에 또 추 장관 보좌관이 더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최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며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중인 군인과 그들의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또 그런 추가적인 얘기를 했군요.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당정 코로나 피해 업종 취약층 선별의 집중 지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정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의까지 거친 끝에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정부와 여당은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벌써 보름째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인데요.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면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모처럼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보름째 이어온 집단 유지를 접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렵게 결론을 낸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됐죠.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합의문 첫 번째 항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 그리고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서 균형 있게 우리가 추진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 의협 간의 1차 협상 때 이미 들어간 문구였죠.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었습니다. 당시 협상을 엎은 건 전공의들이었습니다. 철회나 원점 재검토란 표현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화에 물꼬를 텄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의협 사이에 우회로를 뚫었습니다. 원점 재검토는 여태까지 국회에서도 그걸 명문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죠? 원점 재검토, 아니 그런 뜻을 담은 단어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을. 그렇게 해서 나온 합의문이 중단 후 원점 재논의인 겁니다. 전공의들은 이번 합의안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내부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박지원 대한전문의협의회 회장은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회장이 패싱당한 건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 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것인지란 글을 올렸습니다. 최대집 회장의 소셜미디어엔 전공의들의 비난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정책 중단이 아니라 철회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공의의 뒤통수에 총알을 날렸다. 감방 대신 간다 하지 않았냐? 뿌라치였느냐? 거친 표현들이 올라왔습니다. 전공의들은 진료 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더 이상의 집단 행동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에서 이제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가 진료 현장에 복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주 넘게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끝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여당에 이어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서 서명식이 예정이 됐었는데 행사장에 저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졸속 합의에 반대한다며 최대집 회장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결국 장소와 시간을 바꿔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전공의, 전임의 등도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최선을 다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통 끝에 합의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합의 이행입니다.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이상 의료 공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별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이라도 그 차분히 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전공의 지역 대표자 전공의들 한번 모아서 한번 전임의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 한번 대화를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설득해내는 일도 최 회장에게 남겨진 역할일 듯합니다. 지난달 21일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었는데요. 김미애 의원이 썼던 저 마스크, 일명 망사 마스크가 논란이 됐습니다. 시원은해 보입니다만 과연 비말 차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더욱이 김 의원의 맞은편엔 코로나 전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온라인엔 방역본부를 테러한 거냐, 의료를 붕괴시키려고 작정했느냐 비난글이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도 썼었다면서 옹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군인이 욕을 먹는 상황이 조금 억울했나 봅니다. 국회에 나와 해당 마스크를 들고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제 지지자 한 분이 본인이 써보니까 좋다면서 저한테 주셔서 저는 저기 포장지 보니까 0.44 마이크로 저거를 97.1%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믿고 썼는데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거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노 소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FITI 시험연구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시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 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약처에서 허가낸 거는 비말 차단 성능, 분지포지 효율이라는 차단력을 저희가 입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크게 착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비말은 액체, 분지는 먼지입니다. 쉽게 말해 방수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지 방진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써봤자 3단이든 나노 소재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의원 말 가운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냥 광고만 믿고 마스크를 사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많은 국민들도 어느 것을 써야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일제 점검에 나섰는데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예방용이라고 속여서 판 허위, 과대 광고가 446건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통위와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구매할 땐 의약, 외품, 표시를 꼭 확인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정, 의협, 원점 제논의 합의문, 전공의 반발, 진통. 네, 오늘 아침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합의문 서명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미뤄지고 또 반발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진료 차질은 여전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진료 거부는 사실상 이 전공의들이 주도를 해왔었는데요. 파업 참여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상당수가 주요 대형 병원 소속인데요. 일반 진료는 물론이고 수술실과 응급실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자, 전공의들이 이번 합의안 수용을 또다시 거부를 하면서 한동안 의료 차질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따로 입장을 밝힌다는 거죠, 고반자? 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 의협과 정부, 민주당의 협의 과정에서 이 전공의들이 배제됐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의협과 민주당의 협상안에 대해 이 비대위가 제출한 내용들이 누락되고 문장이 왜곡돼 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배제되고 무시됐다면서 TV를 통해 협의 소식을 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정권은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장인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있다라고 하면서도 최종 협의를 할 때 최대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회장이 동시에 서명하기로 의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박 회장은 어떻게 단체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빠른 시간 내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지원 대전협 회장 얘기를 했지만요. 한겨레 신문이 조금 전에 단독 보도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박지원 대전협 회장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이제 입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공의 대표가 회장이 협의를 강행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듯이 묻자 이제 그 의협회장이 어제 밤에 그 특위 회의 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전공의들은 전공의들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둘이 상당히 날선 대화를 주고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협회는 이제 합의문 서명까지 다 마친 상태고 전공의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제는 이제 보험의료계가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지금 의료계 내에서 상당히 좀 의견차가 심해서 분열이 되고 있는 일단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전공의들은 지금 이제 고반장 설명대로 아마 또 각자의 길을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요. 의대생들이 대거 응시를 취소하면서 한 차례 시험이 미뤄졌죠. 의사 국가고시 다음 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어때요, 최 반장?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 지금 뭐 채 10분이 남지 않았는데요. 6시까지 시험을 응시를 하면 시험을 칠 수 있긴 합니다. 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공의들이 이번 의협의 뭐 합의안에 또다시 크게 반발하면서 이번 진료 거부 사태가 매듭지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6시까지 시험에 신청한다는 거죠, 시험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 다 취소를 했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이번 주 오늘까지 이제 신청을 하면 시험을 볼 수 있게 이제 복지부가 해놓은 상태인데, 자,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했을지는 뭐 현재로서는 뭐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걸 봐서는 다시 뭐 시험을 응시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생들의 그 국가고시 거부로 인해 뭐 한 해 3천여 명 규모인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뭐 우려를 해왔는데요. 복지부는 마감 시한을 뭐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이제 복지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마감은 정해놨지만 그 실무적인 검토 사안이기 때문에 조절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하더라고요. 자,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로 시민단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네,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한 밀실합의다라고 규탄을 했는데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집단 휴직마저 불사한 의협에 정부가 백기투항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지만요. 여당 내에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죠. 비판의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에 맞바꾼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는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 지시,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2명인데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 얘기하는 거죠? 비례대표. 네, 예. 판사 출신 말고. 네.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고발된 전공인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복지부에서도 이제 고발한 그런 그 의료진들에 대해서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송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그 고발 취하 의사를 시사를 했습니다. 고 반장, 이번 합의 관련해서요. 야당들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합의안 자체를 마련한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정부를 향해서는 이 쓴소리를 했는데요. 비판의 방향은 각 야당마다 달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이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이 이기적인 집단 행동과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만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신 반장, 청와대가 이번 합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 그리고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의 중대 고비에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제도 저희가 그 논란을 좀 짚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놓고 야당 쪽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간에 갈라치기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오늘 관련한 설명을 내놨다고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요. 진심으로 간호사를 격려하고 싶어서 올린 글인데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결이 좀 다른 해명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도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번 글을 문 대통령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해서 올렸다라는 건데요. 자,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지금 의원이죠.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당시 부대변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쓰신다라고 했던 그때 발언이 또 소환이 된 겁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참 구차하다. 칭찬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고 욕먹을 때는 비서관이 쓴 것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누가 한 얘기예요? 하태경 의원인가 그렇죠? 네,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네, 김진태 전 의원도 그렇고 여러 명이 얘기했죠. 네, 여러 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고민정 의원 얘기를 했으니까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이 한 얘기가 있죠. 네, 이 고민정 의원은요, 오늘 라디오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지 꽤나 많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운영자가 쓰는 게 맞다고 하면 이 대필 비판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다고 하면 해당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는 비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지역적인 문제들로 자꾸만 번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약 10개월가량 진행돼 왔는데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항공업계의 경영난 때문인데요.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채권단은 1조 원 지원 카드를 내놨지만 HDC 현대산업개발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12주에 걸친 재실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다음 주쯤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새로운 인수희망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채권단에서 관리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스타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인수합병에 실패하면서 이 구조조정 등 항공업계 전반에 걸친 후폭풍이 거셀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월 총선 당시에 재산 11억 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선관위가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그런 속보고요. 4월 총선 당시에 재산 신고할 때 18억 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는 30억여 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1억 5천만 원이 늘었는데 예를 들면은 예금이 또 글씨가 겹쳐 보이네요. 한 6억 2천여만 원이 늘었는데요. 지금 이제 조수진 의원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선관위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조수진 의원이 해명을 내놓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정 의협 원점 재논의 합의문 전공의 반발 진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신임 총리가 사실상 스가 관방장관으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 의원 70% 이상이 스가를 지지하기로 한 데 이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스가가 지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에는 4위였는데 1위로 뛰어올랐죠. 일본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스가에게 줄서기를 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총리 선거 관련 내용 또 미국 대선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정의 알짜배기 코너 신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네, 류 반장이 전하는 국제 뉴스 류월드 시간입니다. 휴가 간 신반장의 글로벌 뉴스 코너 신세계를 좀 빌려와 봤는데요. 이름하여 세상에 저런 일이. 지난 한 주간 다정해가 놓친 말랑말랑한 뉴스들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뭐 많은 반장들이 이 시간에 다른 나라 해외 뉴스를 잘 전해줬지만 다정의 안에서 이 국제 뉴스 전문은 그래도 따로 있죠. 자, 굳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고반장의 글로벌 TMI입니다. 국제적으로 매일 발생하는 많은 이슈들 중에서 꼭 알아야 할 또는 우리 삶에 밀접한 이슈만 뽑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팔 현지에서 고석승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일본 고베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 제가 제 입으로 누구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해외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이 신임 총리 선출로 바쁜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의회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는요, 일본 정부 총리직을 겸임하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사실상 총리 선거나 다름없죠. 자, 그런데 이미 자민당 총재, 그러니까 신임 총리, 차기 총리가 정해진 분위기입니다. 다정의 시간에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로 이 사람 말이죠. 一人の政治家として安倍政権を支えた者として今なすべきことは何か熟慮をしてまいりました。そして私は自由民主党総裁選挙に立候補する決意をいたしました。 네, 자민당 총재 선거는 파벌 간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파벌 간 합종 연행이 중요한데요. 이미 당내 주요 파벌, 그러니까 자민당 내 전체 의원 중 70% 이상이 스가 관방장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스가 관방장관 입장에선 반가울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쟁자이자 대중적인 인기로는 최고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제치고 스가 관방장관이 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엊그제와 어제 이틀간 일본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25%,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5% 지지율을 보인 반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당내 지지에 이어 대중적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스가 관방장관의 차기 총리 당선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일본 정가와 관가 내에서는 이 스가 관방장관에게 미리 줄을 서기 위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엊그제는요,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와 두 번째 규모의 아소파, 그리고 다케시타파 등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스가 장관 지지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 일단 호소다파의 호소다 히로유키 전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스가 장관이 리더가 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고요.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다로 부총리는요, 스가 관방장관의 경험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케시타파의 다케시타 와타루 전 총무회장도 국난 시기에는 강한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스가 장관을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자, 일각에선 주요 파벌의 스가 띄우기 등에 비춰봤을 때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스가 관방장관은 아키타 농촌 출신의 파벌에 속하지 않는 비주류라는 점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실제 아베 수상을 비롯한 주요 파벌들이 만든 정권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베 수상의 아바타 정권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아베스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스가 관방장관도요, 이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언급을 이미 내놨습니다. 私自身はアベノミクスというものをしっかりと責任を持って引き継いでさらに前に進めていき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日銀との関係についてはやはり総理と同じように進めていき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 부부와 또 아베 총리의 측근 등이 연관된 각종 스캔들과 관련돼서도 관계자 처분도 있었고 검찰 수사도 이뤄졌다,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들춰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베 총리 계승을 선언한 스가 관방장관의 총리 선출이 유력해진 가운데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도
나름 바쁩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총리 당선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로는 선두를 달렸지만 이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는요, 총재 선거가 당원 투표를 제외한 약식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今自民党は120万の党員を目指して大運動を展開している。その時のセールストークはあなたにも自民党総裁選べますということがセールストークだったわけで、そういう運動を展開しておきながら今回は投票権はありません。それは非常に党員に対する侮辱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자, 그래서 이시바와 기시다 이 두 사람이 노리는 건 2등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 선거,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가 종료되면 치러질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당내 발판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자, 스가 관방장관에 이어 2등이라도 한다면 내년 선거에 다시 도전해 볼 만하지만 만약 세 사람 중 꼴찌를 하게 된다면 향후 총리 도전은 아예 물 건너 간다는 거죠. 자,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국도 차기 정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 경찰의 흑인 총격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등에 항의하는 집회가 미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연방 예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유약한 시장과 무법천지가 된 도시들이 연방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나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요, 경찰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제이콥 블레이크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As I got off the airplane, had an opportunity to spend some time with Jacob on the phone. How, whether he walked again or not, he was not going to give up. 자, 바이든은 그러면서 경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밝히며 갈등 구조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은 우편 투표를 두고도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본 차기 총리 유력 스가 여론조사서도 1위. 네, 고반장 발제하는 동안에 이제 의료 파업 관련한 중요한 속보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가면요. 아까 이제 그 조반장 발제 때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이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 데드라인이 6시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오후 6시 8분인데 지났죠. 근데 아까 이제 보건복지부 측에서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비쳤는데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 기한을 6일, 그러니까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자정까지로 연장했다는 그런 속보가, 그러니까 6일 밤 12시까지 연장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자, 두 번째 속보는 아까도 저희가 전공의들의 반발을 얘기하면서 관련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원래 이제 10명 고발했다가 4명에 대해서는 취하한 상태인데 복지부가 전공의 6명에 대해서 전원 고발을 취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합의문 작성 이후에 최대집 의협회장도 전공의 고발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는데 복지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했네요. 지금 이제 전공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공의들을 달랠 수 있는 그 모든 카드를 일단 다 쓴 것 같습니다. 자, 전공의 단체 대전협 측에서 이제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까 어떤 입장이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일본 총리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번 주죠. 저희가 한번 이 얘기를 다뤘었죠.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총리직에 오르면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 정책과 관련해서 확실히 계승을 하고 더욱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다할 각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외교 정책 관련해서도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미일 동맹
동맹을 기축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현재 일본의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아베 총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총리 선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일본 의회 다수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사실상 총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일단 이 자민당 총재 선거가 중요한데요. 이 총재 선거는 오는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여야 정당들은 자, 16일부터 1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첫날인 16일에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에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되면 이변이 없는 한 16일에 총리로도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당내 기반은 약했지만요. 국민적 여론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정말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와 정말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혔네요. 최 반장. 네, 이 아사히 신문이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스가 관방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부동의 1위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택한 이들은 25%였고요. 이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8%는 적임자가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스가 관방장관이 불과 며칠 만에 국민적인 지지를 얻게 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났다, 그 탓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산이 있는 유력한 후보를 지지하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유력한 가운데 다른 후보자들도 그걸 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경쟁이 치열한 것은 2위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또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위를 차지해야 그다음 유력하다는 건데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죠, 지금 둘 다. 네, 그렇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계승 이런 전략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나머지 두 후보는 차별성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의 비판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패배했었던 지난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정직과 공정을 또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정치 스캔들을 좀 비판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분석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납득과 공감을 키워드로 잡고 아베 정권이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아베 정권의 일부 정책에 대해 계승 의지를 밝히면서도 잘못된 정책은 고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신 반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기시다 전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요. 아베 총리가 차기 총리로 상당히 오랫동안 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베가 결과적으로는 스가 관방장관을 택한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기시다 전 외무상의 낮은 지지율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찌감치 차기 총리로 밀었지만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아베 총리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기시다를 밀다가 자칫 정적인 이시바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시다보다 더 확실한 필승 카드를 물색하게 됐고 그게 바로 스가였다는 겁니다. 자민당 내 두 번째 파벌을 이끌고 있는 아수다로 부총리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기시다에서 스가로 말을 바꿔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은 조금 요원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당분간 그런 예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우편 투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편 투표는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이미 미국 대선 등에서 진행돼 왔던 그런 선거 제도입니다. 국장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이 방식 자체는요 부재자 투표와 비슷합니다. 이게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우편 투표를 확대시키는 것을 두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편 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편적인 우편 투표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현재 연방 우체국장이 의회 청문회까지 출석해 관련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장이랑 고반장은 둘 다 워싱턴 직접 갔다 왔으니까. 워싱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그래요? 아시죠? 이런 토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가보질 못해가지고. 다음엔 제가 가야겠네요. 알았어요. 다음에 가게 되면. 알겠습니다. 정치부에서는 좀 힘들고. 네, 아무튼 나중에 이제 부정 선거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우편 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건 우편 투표가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좀 크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민주당의 우편 투표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바로 이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미리 참여하더라도 선거 당일에 투표소를 방문해서 자신의 우편 투표가 제대로 등록됐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 투표에 참여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네. 우리 만약 가게 되면요. 이번에 대선 취재 가게 되면 10반장 보냅시다. 네, 어차피 못 갈 것 같으니까. 예, 그래, 알았어요. 통쾌하게 저는. 그렇게 합시다. 자, 그나저나 그 우편 투표 같은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입한 건데 다시 우편 투표를 하고 현장 투표소에 가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가 선거 당일 현장 투표만을 근거로 승리 선언을 하는 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경합주 현장 투표에서 근소하게 트럼프가 앞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근거로 해서 승리 선언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후 순차적으로 우편 투표 결과가 집계되고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뭐 아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이 보편적인 우편 투표를 재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선거를 거론한 바도 있었죠. 네. 대선 경쟁이 우편 투표 논쟁으로 번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많은 이슈가 나올 겁니다. 네, 신 반장이 좀 적극적으로 취재해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차기 총리 유력 스가 여론조사서도 1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것은 수도권 2.5단계 연장, 인내심 갖고 동참해야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수도권의 2.5단계 거리 두기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8개월째, 봄, 여름, 어느덧 가을입니다. 계절은 3번이나 바뀌었지만 일상은 여전히 추운 겨울에 멈춰 있죠.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방역 피로감과 우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2.5단계 거리 두기를 연장하는 건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 최선의 치료약은 인내. 선선해진 날씨에 주말을 즐기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고 방역 지침을 잘 따른다면은 분명 머지않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태풍 경로 좀 잘 봐요. 태풍에 따라서 우리 좀 특집으로 이제 태풍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